코끼리 가볼게요. 자, 갈래? 쓸 게 많아서 여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편하게 쓰고 싶어서. 현대소설, 단편소설. 성격, 사실적, 비판적, 사회, 고발적, 상징적. 배경, 돼지 축사를 개조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공동 거주지. 주제,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열악한 삶의 현실과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다문화 사회에서의 상호 이해와 공존의 필요성에 대한 성찰. 특징, 첫 번째, 어린아이 서술자의 순수한 시선. 이주 노동자들의 비극적 현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효과적으로 고발합니다. 얘들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 아이니까 더 순수하고 더 사실적이고 더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거든. 또는, 우리가 의도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린아이의 시선을 사용할 때가 많아. 애기 때문에 특정 정보를 몰라서 더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요. 뭐 이념 대립 같은 경우는 아이이기 때문에 특정 이념에 속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더 민족적인 의식에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윤홍길의 장마에서는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내세운 이유가 그런 거거든. 그다음에 사랑손님과 어머니 올해 수특에 실려 있는데 사랑손님과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걸 쓰면 어떻게 되겠어? 너희 못 보지.
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오빠, 저는 정말, 아주, 막 그렇게 쓸 거거든. 일단 막, 그렇게 붙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알아서 묵음 처리했어요. 아, 17세잖아요. 17금 처리 알아서 할게요. 근데, 님들, 어, 어린아이, 그, 사랑손님과 어머니잖아. 어머니의 딸인 오키가, 6살인가? 5살인가? 되게 애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오리 정도 나이란 말이야. 그 시선에서 서술하기 때문에 저처럼 그런, 음란마귀가 씌인 상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표현되는 거지. 저처럼 음란마귀 씌이면, 막, 이거는 사회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거거든? 근데, 얘가 애 같으니까, 그냥 순수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으로 묘사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어린아이인 서술자를 내세울 때가 있어, 소설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내가 한번, 패러디를 쓰든가 해야지, 진짜. 써도 님들은 못 봐요. 보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코끼리라는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죠. 내년엔 18금이다. 잠시만. 허리야. 뭐라고 하니? 가져가 볼게요. 코끼리. 상징적 표현. 요건 따로 필기를 좀 할게요. 주제의식, 효과적 형상. 음, 아니, 제가 이 앞에 수업을 뭘 했냐면, 동물권에 대해서. 동물의 권리도 존중하자, 뭐 이런 거였거든. 그래서 강아지 오는 거예요. 이거 못하겠네. 묵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사실적 묘사, 비유적 표현 있죠?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암담한 현실. 아싸, 자기? 늦었네. 늦은 거 아니야? 2시까지 온다며. 눈 감아, 보지 마. 안 보면 안 물어. 마주치면, 알지? 니 양자역학 알지? 네가 관찰을 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네가 모기를 관찰하지 않으면 모기는 너를 물지 않아. 알겠지? 어, 현실. 내가 생각해도 이거 좀, 음, 멋지긴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내면 심리 섬세하게 제시. 자꾸 관찰하니까 너를 무는 거야. 계속 쳐다보면 니만 문디. 네 주변에만 있고. 여기 물사람 많거든? 안 쳐다보면 돼. 일단 나는 안 물리니까 괜찮아. 너희랑 같이 있잖아. 이렇게 피를 흘려도 나는 안 물려. 제가 체온이 낮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작품에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 노동자의 사연을 던집니다. 이를 통해서 문제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고통을 제시합니다.
다섯 번째, 주인공 나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 소외 문제. 이주 배경, 아동의 어려움, 심도 있게 다룹니다. 볼게요. 작품은 어린 소년 나의 눈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고단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주인공 나랑 아버지가 살아가는 공간이 돼지 축사로 사용되었던 곳이었어. 돼지우리에서 살고 있는 거야. 물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약간의 개조와 청소는 했겠지. 근데 이 쪽방촌에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러시아 같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함께 생활하고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왔지만 고된 노동, 산업재해, 임금 체불, 절도, 예기치 못한 죽음 같은 현실 때문에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 있는 이 한국에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화자인 나는 힌두교 신화 속 코끼리의 모습과 히말라야 고산지대 출신인 아버지가 한국의 후미진 공장 지대에서 사는 현실을 중첩시켜. 그러니 힌두교 신화 속 코끼리는 세계를 떠받치는 존재거든. 그런 세계를 떠받치는 코끼리와 우리 아버지를 중첩시킨다. 자, 이주 노동자들이 이 사회, 이 한국 사회를 감당해주고 있는, 떠받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글을 통해서. 이런 설정을 통해서 꼭 우리가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대신 해주고 있는 그 노동자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님들은 제가 신혼집이 김해였거든요. 이거 배터리가 벌써 다 됐네. 어, 그래서 김해에서도 가해를 많이 했어. 김해, 지금도 김해도 가. 요일을 정해놓고 가회하러 이제 하루는 김해 가고, 하루는 저기 센텀 마린시티 돌고, 하루는 사직동 돌고, 이런 식으로 돌거든. 김해 창원은 같은 날 돌고. 근데, 김해에서 가해를 하다 보면, 자기 반에 외국인이 몇 명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머리가 노란 애들이지. 애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백인이지. 러시아 혈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걔들은 영어나 뭐 이런 거 하나도 못한대. 러시아어도 못한대. 토종 한국이, 완전 한국인데 외모만, 서양인 거야. 그래가지고, 살아갈 때 좀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 이 사회에서는. 근데 안 당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학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너희는 직접적으로 지금 느끼지 못하잖아. 맞지? 근데 김해만 가도 한 반에, 김해 한 반에 30명 넘거든? 초등학교 기준. 명장초랑 완전 달라요. 어, 30명 넘는데 그 30명 넘는 중에 3분의 1인 10명 남짓 되는 애들이 다문화 가정 학생이래. 정말 다양한 국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서울이나 부산은 좀 덜하지만 어, 지방 소도시만 가도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사유의식이 굉장히 한 십몇 년 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고, 그 전부터 있어 왔고, 거의 한 20년 됐네요. 그게 문학 작품에 계속 반영되었고, 그게 모고에 계속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건 도도한 생활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도도한 생활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 이게 도도한 생활을 쓴 작가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그런 다문화 작품도 있습니다. 재호야, 이게 선생님 그 부분은 제가 녹화 안 했어요. 자, 아버지와 나는 10여 년 전까지 돼지 축사로 쓰였다는 낡은 베니어판 문 5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건물에 살고 있고 쪽마루도 없고 처마마저 참새꼬리처럼 짧아 아침이면 이슬이 젖은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가야 한다. 학교에 간다는 걸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서술자가 어린아이라는 거. 자, 이를 통해서 이주 노동자의 힘겨운 삶을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심한 편견. 그리고 차별이 보이고요. 음, 자식들에게도 대물림됨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묻고, 자, 묶은 부분.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 사식적 제시. 잘 가, 이쁘나. 집 가서 공부해라! 그런 거 맞지? 집 가서 공부해라! 제발. 자, 며칠 전, 주인 아주버니는 누런 갱지에 빈방 있음이라도 써서 사무실 문짝에 붙여놓았다. 사무실에 거주했던 이들이 떠났겠죠. 그 방 앞을 지나던 나는 열린 문틈으로 안에 들여다봤는데 얼룩과 곰팡이, 낙서, 뽀얀 먼지, 비스듬하게 세워진 낡은 캐비닛 뒤쪽에 지가 들락거릴 정도의 작고 새까만 구멍. 비자 아저씨가 돈을 숨겨놓았던 구멍입니다, 요거. 구멍 주위에 자잘한 세멘가루 흙덩이가 흩어져 있어서 상처 부위에 엉겨붙은 피딱지처럼 보였고 총알에 맞아 쿨럭쿨럭 피를 쏟아내는 심정을 본 것 같은 섬뜩함이 가슴을 오그라뜨렸다. 그 방에 살던 파키스탄 청년 알리는 도둑질을 하고 잠시만.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묶어 놓고 갈게요. 마을을 떠났다. 기자 아저씨의 돈을 훔쳐 달아났다. 송금 비용을 아끼려고. 어.
송금 비용을 아낄 정도의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거죠. 그날 밤 알리가 돈을 꺼낼 때 나던 조심스러운 부스럭거리는 아저씨는 왜 듣지 못했을까? 왜냐? 그 뒤에 있죠. 이틀 연속 철학 근무의 특근까지. 그럼 무슨 말이야? 이틀 밤새서 근무하고 쉬는 날 하루도 없이 근무했었다는 거지. 사람 죽는다. 저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고데니즈 노동자들의 삶. 제가 모고 분석을 밤새서 하거든요. 시험 기간에 뭐가 안 치면 좋겠다. 그럴 만도 하다. 게다가 그날따라 이웃이 방글라데시 아주머니의 갓난아기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부쳤고 미얀마 아저씨들은 취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대기니까 사방에 소란스러웠어. 러시아 아가씨 마리나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사울시 사는 아버지와 나만 누워 있었다. 매우 혼란스러운 생각, 집 나간 어머니의 생각에 빠져서 돈을 훔치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들을 수 없었다까지 가로 닫을게요. 자, 특정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주변에서 벌어진 여러 정황, 나열. 그래서 여기까지 가로 닫아볼게. 자, 우리 이렇게 가로했던 거 사건의 전말을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리는 비제 아저씨 아들의 생명 훔쳐 도망간 거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막내 아들의 심장수술 비용이었거든. 이 마을에서는 불행이 너무 흔해 발에 차일 지경이다. 그래서 웬만한 일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어. 자, 나는 요 부분. 마을에 불행이 잦아 사람들이 웬만한 일에 무신경하다고 여김. 비지 아저씨가 내지른 절망, 분노에 찬 비명소리는 잊혀지지 않는 알 것 같다. 사건의 피해자가 보인 행동에 대한 서술자의 심리적 반응. 안녕. 창문에 매달린 코끼리는 여전히 말이 없다. 7개의 코를 가진 허체우라. 안녕, 아가. 네? 네네. 가운데 교실 가시면 돼요. 네.
사로 활약의 수노인 그 코끼리는 원래 인도 신들의 왕 인드라를 태우는 구름이었다고 한다까지 가로다 댔고요. 자, 아버지가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뭐 힌두 신앙에서는 이렇다 이야기하면서 자, 그 이야기 듣다가 문득 아버지가 코끼리처럼 여겨지게 되죠. 신들의 왕을 태우는 구름이었던 코끼리가 격이 낮아서 뭐가 됐던 것처럼 어,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이 됐던 것처럼 높은 히말라야에서 태어난 아버지가 허미진 공장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요렇게 이유 적을게요. 즉, 이 문득의 내용은 자, 네팔에서 꿈 있는 청년이었던 아버지가 자리가 없으니까 앞으로 빼서 적을게요. 한국에서는 하층민의 삶을 살며 한국 사회를 떠받치게 되었음 상징. 자, 이 노랫소리 들립니다. 자, 부재하는 가족에 대한 나의 그리움의 정서 유발. 바로 부재하는 가족, 엄마죠.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 주인은 이요시 토야 엄마. 자, 그래서, 토야 아빠는, 토야 엄마인데, 토야 아빠는 스리랑카로 추방되고 돌아오지 못하고, 혼자 남은 토야 엄마가, 연명하는 눈치다까지 가로닫고, 궁핍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주 노동자의 현실.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난다. 노랫소리 듣고 어머님 떠올리죠. 신김치, 미역국 냄새, 레몬 로션 냄새. 자, 근데 이제, 하지만 나죠. 엄마 생각이 나는데, 자, 하지만 나오죠. 자, 이제 방 안에서 그 냄새가 나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서 아버지는 매 해마다 똑같은 다이어를 사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다이어? 고향 히말라야.
사진이 실린다요. 하지만 내 눈엔 오후 빛을 받은 히말라야가 금으로 씌운 어금니처럼 보일 뿐이다. 햇빛에 녹아내리기 직전에 노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거나.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볼 거는 뭐야? 아버지가 그리워하는 고양이. 나에게는 그렇지 않은. 비유적 표현이 있고요. 이런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아버지의 고향에 대해 느끼는 나의 이질감이 드러나죠. 그리고 불편감도 있고요. 됐나요? 자, 결국 쭉 내려가서 나는 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수업 시작되고 난 다음에야 교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자, 앞에 맥락 뭐예요? 소영이 오빠가 친구를 데리고 쉬는 시간마다 우리 교실 내려왔죠. 그러니 이 맥락 우린 뭘 알 수 있어? 소영이 오빠가 나를 괴롭히고 있음. 요걸 알 수 있죠? 오, 양자역학의 원리. 자, 갔습니다. 자, 난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우리가 체크해보면 이번에는 자, 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내 가족이 있어. 일자리도 이웃도 청춘도 거기 왔단 말이야. 제발까지. 여기서 아버지가 이런 잠꼬대를 하는 걸 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일자리, 이웃, 청춘이 한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아버지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왜냐면 아버지는 고향이 있지만 나는 태어난 곳이 있지만 고향은 없어. 자, 여기서 보이는 거 이주 노동자 2세가 이방인으로 느끼는 정체성이 올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백인이지만 한국어밖에 못하는 백인도 있다고. 한국에 네팔 대사관이 없어서 혼인신고도 못했어, 아버지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되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호적도 없고 국적도 없어. 학교에서도 청강생이다. 자, 이주 노동자 2세가 느끼는 소외감과 정서적 고립. 자, 이 코끼리 체크해 볼게. 자, 첫 번째, 한국에서 낯선 타자로 살아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 상징. 두 번째, 힌두교 신화 속 코끼리, 이주노동자로 비유하고 있죠. 자, 어떤 공통점이 있나? 자, 힌두교 신화 속 코끼리 말없이 세상을 떠받치죠.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하부를 떠받치는 일원이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해야. 됐나? 자, 넥스트. 청춘 가부가, 이것도 재밌죠. 안녕, 지연아. 아, 금방 끝났다 가야죠.